오늘은 삼성전자 상무를 지내신 양양자 전 국회의원님 모셨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한때 4만 원대로 떨어져서 충격을 줬습니다. 자사주 매각 계획을 발표하고 5만 원대 겨우 회복했는데요. 국민주 삼성전자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양 의원님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양 의원님께서는 반도체 산업은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하셨는데요. 현재 삼성전자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위기다 모두 다 걱정도 하시고 또 질책도 하시고 그러고 계시는데, 사실 이 위기의 본질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경쟁 심화예요. 산업의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누가 강자의 위치를 지킬 것이냐, 그 전쟁이기 때문에 사실은 본질이 그 전쟁에 있고, 특히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고대 역폭 메모리, HBM 이 기술 주도권을 놓치면서 이제 AI 산업의 대응이 늦어졌다. 그래서 경쟁력 저하로 이어졌다라는 것이 이제 위기를 심화시키게 됐고요. 더군다나 이 HBM 이 이제 경쟁자인 SK 하이닉스에 뒤졌다. 이런 게 이제 삼성은 언제나 1등이다라는 인식 속에 있었는데, SK 하이닉스에 진단 말이야? 이런 게 이제 위기를 더 가속화시킨 상황이 됐는데, 삼성전자가 삼성 반도체 통신 주식회사로 시작을 했어요. 1983년 2월 8일 날 이병철 회장께서 공경 선언을 하시죠. 네. 이제 그때 메모리 반도체를 시작하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시고, 그 후로 딱 10년 만인 1993년도에 메모리 반도체 D램에서 1등을 하게 됩니다. 정확히는 92년도에 D램, 그 다음에 93년도에 낸드 플래시까지 1등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로 올해 2024년 31년 동안 1등의 자리를 놓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삼성은 언제나 1등 기업, 이런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도 하게 뿌리내리고 있는데, 삼성이 흔들리고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야? 이 충격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못 헤어나오고 계시는데, 삼성전자 주식은 국민주의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의 해결책은 기술력 확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등이면 그 어떤 기업도 그 어떤 나라도 삼성을 또 대한민국을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술력 회복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해결 방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치포 동맹이 있긴 하지만 네. 믿을 수 있는지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고, 한편으로는 옆 나라 중국이 기술 육성하면서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중 반도체 격차 1년뿐, 이젠 TSMC 경쟁자는 삼성 아닌 SMIC라는 네. 제목의 보도까지 나왔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어떤 차별화된 전략을 펼쳐야 할까요? 삼성전자가 사실상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1등을 31년째 이제 유지를 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2기에 들어서면서 더 위험해졌죠. 미국 자국 우선주의로 인해서 그동안 칩스 액트에서 약속했던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폐기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대만의 TSMC가 주도력을 갖게 된 것은 첫 번째가 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메모리 반도체 수요보다 시스템 반도체 수요를 훨씬 더 끌어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TSMC의 성장으로 미국이 가장 의존하게 돼 있거든요. 엔비디아라든지 뭐 애플도 AMD도 대부분 이제 그런 회사들이 TSMC에 의존하게 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TSMC 대만 같은 경우는 중국에 아직까지 완전 독립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기에도 이게 TSMC에 너무 의존했다가는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수 있겠다 했는데, 중국 또한 이 트럼프 2기가 들어서면서 긴장을 하게 되는 거죠. 점검을 해보면 트럼프 2기 때 대만 TSMC의 중요성은 더 커진단 말입니다. 그럼 중국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TSMC를 가지고 제재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대비해서 중국은 SMIC라고 하는 회사, 또 다른 여타 반도체 기업들을 키우고 있었죠. 중국 굵기 2025. 중국에서 소비되는 반도체의 제조를 2025년도까지 70% 이상 중국 자국 내에서 하겠다라는 게 이제 중국 굵기지 않습니까? 실현해 오고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SMIC 이런 회사들이 TSMC 없이도, 삼성전자 없이도 자국의 수요를 감당해낼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미국의 제재도 받지만 중국의 시장을 잃어버리게 되면 대한민국은 급속도로 주도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국가의 어떤
위상이라든지 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약소국으로 전락하고 말죠. 분기점에 지금 와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앞으로 2, 3년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미국의 제재와 중국의 견제, 네.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TSMC와 달리 삼성은 애플이나 엔비디아와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은데 제안하신 치스법 시즌2가 있습니다. 이것이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어떤 이점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는 엔비디아나 뭐 애플이나 경쟁 관계에 있다. 이 말씀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엔비디아는 팹리스 회사입니다. 네.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TSMC는 시스템 반도체를 제조하는 제조 회사입니다. 그에 반해서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설계도 하고 제조도 하고 IDM이라고 하는 종합 반도체 회사인데 이제 미국의 엔비디아가 TSMC에 주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인식이 있죠. 삼성전자도 파운더리를 하고 있기는 하나 삼성전자 파운더리에 주문 요청을 하게 되면 이 기술이 삼성전자의 어떤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로 흘러 들어가는 것 아니냐, 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TSMC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고 TSMC 내에서 설계하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고객에게 우려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상황에서 보면 삼성은 구조적으로 위험해 보이는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반도체 특별법, K-칩스법,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업들의 애환이 있어요. 만약에 파운드리를 삼성전자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 안에서는 파운드리를 삼성전자만 하는데 어떤 회사가 그걸 할 수 있겠어요? 분사를 한다고 해도. 이제 이런 상황에서 보면 지금 당장은 파운드리를 분사할 수도 없고 지금 당장은 시스템 반도체 설계를 안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CIS라든지 AP라든지 이런 제품들은 삼성이 스마트폰도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필요한 칩들은 개발을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래도 반도체 산업이 전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특별법 K-칩스법에서 요구하는 것은 경쟁국의 경쟁 기업들과 동등한 어떤 수준의 지원을 해달라. 기술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달라. 이런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관세 장벽과 또 자국 내 보조금 그 등에 대비해서 우리도 반도체 개발을 하고 세계 시장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는 게 골자로 돼 있고요. 거기에 들어있는 것들이 52시간 근무제의 연화 이런 부분들도 넣게 된 거죠. 최근에 언론에 기고도 하셨는데 주 52시간 근로제의 유연화 필요성에 대해서 자세히 쓰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반도체 기술 경쟁에서는 속도가 생명이거든요. 새로운 기술을 새로운 시장에 내놓느냐. 그것이 주도력의 가장 첫 번째 요인인데 주 52시간 근로제는 반도체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제가 총 30년 2개월 동안 반도체에서 이제 설계 업무를 했었는데 반도체 기술자로 근무를 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365일 매일매일 8시간씩 일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시장 변화에 맞춰서 딜리버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업의 본질을 봤을 때는 52시간 천편일률적 제도 하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제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보통 1년 중에 한 2, 3개월은 밤을 새서 일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2, 3개월 내내 세라가 아니라 하루 끝내야 되는 설계 완료를 해야 되는 날짜가 오늘까지다.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거든요. 이걸 못하게 되는 변수가 생기는데 시간을 좀 더 들여서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밤을 새서 하고 그 다음날 쉬어도 되게 이런 부분들을 52시간으로 딱 끊어놓으면은 이게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자유롭게 처음에 어떤 연봉 계약을 할 때라든지 직원과 협의에 의해서 다 넣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자라는 건데 전에 민주노총에서 또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52시간 절대로 안 된다, 후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민주노총 간부들께도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노동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바뀐 상황에서 52시간 근무를 지켜야 되는 부분 분명히 있죠. 예를 들면 현장에라든지 아니면 배달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8시간씩 하고 노동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여줘야 되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그것을 모든 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그거는 대한민국을 그냥 수렁으로 빠뜨리는 거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전자에서 지금 일하시는 엔지니어 분들이나 아니면 뭐 후배분들과도 좀 교류를 하셔서 건의를 의원님께 주시는 편인가요? 회사에 함께 바라보는 가치, 비전, 목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느냐, 우리는 인류에 어떤 이바지를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명확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지 언제는 오늘 이 프로젝트를 오늘까지 끝내야 되는데 그냥 집에 가야 된다라고 하면 그냥 모두 다 그렇게 가기 때문에 내가 안 가는 내가 더 악의 축이 되고 이럴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하거든요. 좀 자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52시간 할 분들은 하라 이거예요. 성과로 어떤 처우도 정해지고 이러기를 원하는 후배들이 대부분이죠. 첨단 기술 영역에서는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 중에 경쟁 국가의 경쟁 기업과 동등한 네. 조건을 만들어둘라 이런 말씀 기억에 남는데 조직 문화 같은 걸 보면 애플에서 일하신 분이 쓴 책을 보니까 예. 애플에서 1년 일한 건 일반 기업에서 6년 노동 강도라고 하고 일 못하면 바로 해고를 한다고 해고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어떤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이런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에서 성과를 낼 수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조직 문화가 또 중요한데 삼성전자의 우수한 인력이 미국이나 대만 같은 곳에 네. 중국. 예, 예. 이직하는 경우도 왕왕 들리는데 1등이었던 삼성전자의 조직 문화의 재건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이병철 회장님, 이건희 회장님, 또 지금 이재용 회장님을 다 이렇게 함께 경험한 아마 유일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조직 문화라고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 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인사이트가 있고 저를 변화하게 만들었던 것이 당신이 중심이다라는 말이 You are the center라는 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자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입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기술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 사다리는 없었다고 봐요. 그런데 이건희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10,000명을 먹여 살리고 지금은 한 100만 명을 먹여 살릴 것 같은데 기술의 중요성, 그 기술자의 중요성 그리고 각 개인의 어떤 철학을 베이스로 두고 일하는 그런 문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보셨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조직 문화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고 제가 팔로워였을 때는 그런 조직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어떤 그 조직의 장들을 보면서 많이 배웠고 제가 조직의 장이 되었을 때는 또 그런 문화를 계승하고 더 좋은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에요.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보면 저 일은 하찮은 일이라고 보여지는 것들도 그것이 없으면 큰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그것의 가치를 인식을 하고 이게 반도체 개발을 하는 사람들은 영웅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내 문화라도 장착이 되어 있으면 하루하루가 너무 재밌고 하루하루가 일하는 것이 정말 가치 있고 내가 내 삶을 어떤 이렇게 이어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일로 인식이 된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러면 조직 문화는 당연히 그 좋은 문화로 자리 잡겠죠.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 연봉 아닐까요? 가장 중요한 게 연봉이죠. 연봉 많이 받으려면 자기의 어떤 자기가 성과를 분명히 내야 되고 그 성과를 인정받고 그 평가 기준이 또 투명하고 리즈너블 해야 되죠. 그런 평가 기준을 만들고 평가 시스템을 만들고 그 평가를 누구도 다 수긍하고 인정하고 그러면서 나도 열심히 하면 저런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저런 평가 속에서 내 일이 빛이 나게 되고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은 자조적인 목소리가 좀 나오는 것이 우리가 공무원인가? 네. 우리가 정말 삼성 공무원인가? 삼성 우리가 사무원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자책, 자조 이런 목소리들이 후배들한테서 나오는 거 보고 굉장히 좀 가슴이 아프죠. 근데 저는 이제 한 사람의 후배라도 당신이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당신을 중심으로 모든 일이 돌아가게 해라. 그리고 You are the center, 네가 중심이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 일이 없으면 전체가 스탑된다라는 것. 그리고 인류에 이바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 이게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 스스로. 예, 스스로에게 장착하는 value driven work이라고 가치 기반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가장 먼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들어가서 조직의 장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저의 경험과 제가 겪어왔던 일들을 들려주면서 스스로를 바라보고 스스로 가치를 인정하는 것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아까 사무원 말씀하셨는데 삼성 공무원? 네, 좀 슬픈 얘기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투자와 관련된 행정 절차 같은 것도 미국이나 여타 선진국가 용인에 만든다는 우리나라 그 반도체 클러스터도 정책적인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이런 거 개선이 돼야 될까요? 우리가 좀 볼까요? TSMC가 구마모토에 공장을 짓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2024년 2월 완공이 되었는데 그 구마모토 제1공장이 2021년 10월에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계획 발표한 지 10개월 만에 착공해서 2년 반 만에 완공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평택 공장을 보시면 얼마나 걸렸습니까? 정말로 8년인가요? 이 국내에서 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속도는 이 경쟁국, 경쟁 기업들의 비교해 볼 때 3배 이상은 걸리는 것 같아요. 그 경쟁력 가지고는 주도할 수 없다라는 게 제가 지난 9년 동안 지속적으로 절박하게 외쳤던 이야기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지자체, 또 뭐 시민단체, 국회, 또 정부 이런 어떤 부분들을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것을 적어도 경쟁국의 기업들만큼 완공 시기를 맞출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술력으로 주도력을 잃지 않을 텐데 우리는 설득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왜? 지금의 정치 환경에서, 지금의 어떤 제도 하에서 각 지역의 국회의원들조차도 우리가 설득하기 힘듭니다. 왜? 예를 들면 용인에 지금 원삼과 남사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전력 개통을 깔기 어려워요. 전력 개통을 깔려면 다른 지역에서 이 발전소를 지어서 이쪽으로 끌고 와야 되는데 지나가는 것도 못 지나가게 하거든요. 송전 선로가 지나가는 것도 반대를 한단 말이죠. 그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나가니까 그냥 거기에 대한 보상을 삼성이 해내라 이거거든요. 근데 어떤 경쟁국의 기업들은 그런 예가 없어요. 국가 산다는 다 클러스터의 조성을 다 국가가 해주지 기업한테 떠맡겨서 이걸 해결해라 이런 나라는 없거든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 용수도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력, 용수 이런 인프라 부분에서 타 경쟁국과 말도 안 되게 경쟁력이 없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법안에다 담아서 K칩스법에 담아서 시즌 1에서 통과를 시켰고, 다만 이제 시즌 2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52시간이라든지 건물의 용적률이라든지 그리고 지자체가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담았는데 여전히 지금 용인 원삼과 남사의 클러스터 조성이 이제 언제 완공이 될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인가요? 아마 정부와 또 기업과 MOU 체결하는 어떤 세레머니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것이 시작점이 될 것이고 이제 그로부터 지역 주민들 설득 또 시민단체 설득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설득을 하려면 반도체 기술을 적어도 알아야 이 산업이 왜 중요하고 대한민국이 왜 이게 호국 신산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국회에는 반도체 관련 전공하신 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반도체에서 일을 하신 분도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 특별법 시즌2를 상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표류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야당은 나름대로 뭐 이 52시간 근무제 유연화에 대해서 당의 어떤 색과 맞지 않다. 이런 걸로 반대를 한다는데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게 국가가 우선이지 어떻게 당이 우선입니까? 이게. 국가가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라는데 어떻게 당락이 그 위에 올라갈 수가 있느냐고요. 그런 어떤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정말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데 또 지역 주민들께서도 사실은 국회의원을 통해서 어떤 그런 보상 심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국가와 기업과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뭔가 이런 일들이 진척되게 하려면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사익을 버리고 당락을 버리고 이건 국가적인 측면에서 보고 설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일들을 꼭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강하게 오늘도 좀 드립니다. 네.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한국이 살아남으려면 파괴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 정부와 기업의 협력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경유착을 넘어서 지금은 정경밀착을 해야 된다. 그런데 과거 공과 과가 있죠. 과거 사례에서 보면. 그런데 그것도 분명한 것은 이게 국가를 살리는 일이냐. 어찌 보면 이게 국가를 살리는 일인데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만
모든 정책들이 또 법안들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다. 그렇게 인식되어서도 안 되고 정말로 정부와 기업이 우리 국민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인식시킬 수 있는 그런 설득력도 필요한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언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매일경제증권부에서 하고 있는 이 썰, 네, 네, 네. 21만 네, 구독자인데 200만이 아니라 2천만 명으로 가야 된다. 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오늘 그렇게 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걸 많이 보고 정치권에 이런 네. 건전한 건의가 전해지려면은 네. 그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그 반도체 특별법 시즌 1 통과할 때 산자위 상임위에서 당신들은 모두가 다 X다. 아이고. 이렇게 얘기를 아주 절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특별법은 다 중요하다는 건 알겠다고 말로는 하는데 정작 소위에 올라가면 반대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반대하는 이유가 이게 대기업 특별법이다. 대기업을 위한 법이다. 또는 뭐 지역 균형 발전에 있어서 저해하는 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뭐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일일이 한 분 한 분 설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설득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소위에 왔는데 또 반대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야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만약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팔아먹는 X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땅에다 묻는 당신들은 X노다. X노라고. 국가가 힘이 없으면 강대국들에 의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희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 지금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그렇고 지지난주에도 그렇고 정말 보수와 진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겠죠. 이 광화문에 나와서 양쪽이 이념 대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쪽은 뭐 김건희 특검, 한쪽은 이재명 뭐 구속 이렇게 외치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집회며 누구를 위한 시위며 누구를 위한 이 아우성이냐는 말씀을 꼭 묻고 싶어요. 제발 민생을 돌아보고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돌아봤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그럴 시간에 반도체 특별법을 빨리 통과시켜서 반도체 산업을 키워서 불을 키우고 삼성전자 주주인 국민들한테 그렇죠. 주가 상승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지금 개미들은 하루하루가 속이 그러니까 타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사실 정말 힘겹게 벌었던 내 재산을 앞으로 이어질 어떤 삶, 또 내 자식들을 키우면서 내가 생활을 해 나가기 위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투자를 해서 이 회사가 좀 더 커지고 이 회사가 세계적인 주도력을 더 갖게 되면 주가도 더 올라가게 되고 거기에서 나도 함께 국민들이 정말 한 분 한 분이 나도 함께 좀 잘 살아보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어떤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정치권이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세비 주니까 이게 절박한 삶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국민들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정치적 갈등에서 유발되는 사회적 갈등 비용이 200조가 넘는다는데 이 부분 정말 없애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들을 여하의 어떤 첨단 산업으로 우리가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을 일으키는데 써야 되고 그것이 우리 젊은이들한테 존엄을 살리는 일자리, 존엄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대만의 경우를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려요. 대만은 소위 말하는 우리 의사들 또 뭐 이렇게 율사들의 어떤 그 처우가 높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근데 대만은 반도체 엔지니어의 어떤 처우가 평균 1.5배 높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반도체 산업으로 대만은 그 나라가 지켜지고 호국 신기, 호국 신산이 반도체고 반도체 기업들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투자만큼은 국민들이 무조건 오케이를 해주는 상황이고 이공계 배출 인력도 사실은 우리나라보다 인구는 우리의 반도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보다 5도가 다르게 배출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을 보면 정말 대한민국은 암울하기만 하는데 이게 말기 암에 이르기까지 그 상황하고 똑같아요. 그때까지 아무것도 못 느끼고 있다가 아이고 아프다 이렇게 좀 어렵다 그렇게 말만 하다가 어느 순간 확 꼬꾸라지는 그런 위기가 닥칠 것인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제대로 분석하고 우리의 상황을 제대로 마주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지금 그래서 이 자리에 이 연사 나와서 외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네. 반도체 인재 육성을 위한 뭐 법적 제도적 지원이 현재 부족하다는 뭐 취지의 네. 말씀도 해주셨는데 제가 제목 수준에서 언급하자면 스탠퍼드 컴퓨터공학과 정원 서울대의 10배 네. 게임 되겠나 네. 규제 꽁꽁 묶인 K대학 뭐 이런 보도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이런 규제 같은 게 뭐 클러스터 조성하는 데뿐만 아니라 대학교까지 좀 많이 제약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대한민국의 대학 수는 어마어마하게 많잖습니까? 그런데 제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은 과연 대한민국을 지키는 산업, 필연 산업이 무엇인가? 우리가 전 세계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산업이 뭐예요? 반도체지 않습니까? 네, 반도체. 다른 거 있습니까? 없어요. 일단 반도체가 없으면 미국의 산업이 올스탑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레버리지가 반도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반도체 산업을 어떻게 지키고 제대로 더 주도력을 갖게 할 것이냐. 그러려면 결국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람인데 이 사람을 배출하는 기술 인재를 배출하는 어떤 대학들을 우리가 보자고요. 근데 지금 교육부에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겁니다. 사실 필연 산업 그리고 그 필연 산업에 필요한 대세 기술 그런 어떤 과가 아니면 사장되는 과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챗 GPT가 나와가지고 인공지능으로 이제 코딩도 필요 없어요. 파이썬 뭐 이런 프로그램 필요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가르치기보다 이제 AI 쪽으로 확 무빙을 해서 과를 만들고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었던 과들이 사라지는데 저항이 너무나 큽니다. 근데 이때는 교수님들이 나서 주셔야 돼요. 필연 산업 대세 기술이 아니고 필연 어떤 과가 아니면 이 정원을 학생들을 뽑으면 안 됩니다, 사실. 근데 이제 다른 어떤 글로벌 경쟁국들의 대학들을 보면 자신의 과가 이게 사양 산업이다. 그러면은 쉬시는 거예요. 안식년을 들어가든지 쉬고 새로운 과로 전향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조합을 얻으시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나 과 조정한다 그러면 전국의 그 과의 교수님들이 다 올라오셔가지고 아마 국회 앞에서 다 들어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마주해야 되는 것은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은 신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다. 그 신식민지를 막아야 우리 젊은이들의 희생을 막을 건데 그 대학 입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가 내 밥그릇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교수님들한테 혼날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대한민국의 교수님들은 절대로 그런 교수님들이 아니셔요. 적어도 국가를 생각하고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협의에 의해서 조정을 다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산업에 또 교수님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과들은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수학입니다. 수학을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수포자가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수포자 없는 국가를 만드는데 가장 노력을 하는 국가가 대만이에요. 네,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반도체를 중심 산업으로 삼겠다는 나라들은 절대로 수학을 포기시키지 않죠. 그 다음에 수학 위에 이제 물리, 화학, 뭐 유기화학, 고체 물리 플러스 그 다음에 컴퓨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한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인재들을 배출해 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 인재들을 제대로 배출하기 위한 로드맵을 짜는 데가 교육부인데 교육부가 이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으려면 그런 법안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입법부인데 지금 입법부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거리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네,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호국신산, 호국신기, 호국신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의대 입학 정원 늘리는 것 때문에 나라가 정말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말로 국가를 위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 소명을 가지고 제대로 토의를 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법안들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정된 학령 인구 중에서 과연 대한민국을 살리는 산업이 무엇이냐를 분명히 마주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 그 키워드는 대한민국의
필연 산업, 대한민국의 대세 기술이 뭐냐. 의술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제발 대한민국이 선순환 구조로 가게 만들려면 예방 차원의 예산을 많이 투여를 해야 된다. 국민 건강. 또 국민이 건강해야 사실은 의대 정원에 대한 이슈도 좀 사라질 것이고 좀 장기적인 일이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이 국민이 건강하려면 이런 정치적 어떤 갈등을 이제는 더 이상 일으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제는 눈을 부릅뜨고 이런 갈등이 어디서 유발되고 있는지 그 정치적 갈등에서 유발되는 사회적 비용이 232조라고 잠깐 발표된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슈가 됐는지 사라졌더라고요. 그런데 677조의 우리 대한민국의 예산, 1년 예산 중에 적어도 300조는 줄일 수 있다, 우리가. 정치적 갈등만 없애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300조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우리 청년들, 그리고 주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언론사도 정말 어려운데요. 매일경제도 어렵지 않습니까? 언론이 존엄한 언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께 제대로 알 권리를 찾아드리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이 많이 회자가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정말 많이 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저의 자랑이 아니라 정말 절박함에서 나라를 다시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우뚝 서야 된다. 지금 세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대한민국은 어려움이 지정학적으로 가장 어려워요. 대한민국 미중 간에 또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 굉장히 어려운 게 지정학적으로 어렵고 그다음에 기정학적으로 어렵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만 갖고는 안 돼요. 근데 메모리 반도체만 갖고 안 돼서 이제 파운드리 사업을 하려고 이재용 회장이 2019년도에 K 반도체라는 걸 투자를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K 벨트에 180조를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너무 사실은 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게 허언이 돼버렸죠. 그래서 파운드리는 2등하는 목표를 명확하게 해서 1등과의 격차를 줄이는 2등 강한 2등 전략, 메모리는 1등 전략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그것에 국민들이 함께해 주셨을 때 대한민국은 누구도 건들 수 없는 나라, 과학기술 패권국가 그리고 내적으로는 세계를 선도하는 부민 강국, 국민이 잘 사는 강한 나라, 부민 강국이 될 수 있다. 이게 저는 다음 대선에서 부민 강국, 과학기술 강국을 꼭 아젠다로 냈으면 좋겠습니다. 제 책 이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고라고 하면 해고에 들어있는 굉장히 그 부정적 어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마치 자신의 뜻과는 관계없이 회사에서 잘렸다 이거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이게 이제 고용 유연성으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중소기업도 그렇고 이 각 기업에서 이게 고용 유연성이 없다 보니까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계속해서 양산하는 구조가 돼버린다라고 기업의 대표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거든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사람이 몸이 건강하려면 잘 먹고 어떻게 해야 돼? 잘 배설을 해야 돼요. 네. 근데 먹기만 먹여놓고 배설을 못하게 막아놓은 거거든요. 그럼 죽게 돼 있으면 썩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무조건 어떤 해고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신의 어떤 커리어를 성장시킬 수 있는 어떤 기업의 어떤 시스템이나 문화가 갖춰지려면 적어도 고용 유연성은 우리가 갖춰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 정의당이 사라진 이유를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 노동을 대변하는 정의당의 어떤 아젠다가 이 노동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건너가 버렸어요. 근데 과거의 노동의 패러다임에서 그 정책들을 하고 그 과거의 노동을 대변한다 그러면 새로운 패러다임의 노동에서는 이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당의 어떤 아젠다가 사라졌고 기후위기도 마찬가지예요. 기후위기도 환경, 기후위기도 기술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면 패러다임을 바꿔서 정의당이 새로운 아젠다 세팅을 했었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지금은 어떤 정당도 어떤 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어떤 노동, 새로운 패러다임의 어떤 산업 이런 것들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않으면 결국은 국민들에 의해서 정당이 사라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정치권의 각성을 강력히 촉구하시는 양양자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